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상당히 흥미로운 국제금융시장의 변화, 이걸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그 블룸버그 기사를 보니까요. 미국 국채를 해외에서 누가 많이 갖고 있나 이 순위에 최근에 아주 큰 변화가 있었어요. 네, 바로 영국이 중국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는 건데요. 이게 무려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네요. 이게 그냥 단순한 순위 바뀜인지 아니면 뭐 좀 더 큰 의미가 있는 건지 당시 시장 상황하고 같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 기사에 나온 핵심 내용부터 보면 3월 기준으로 영국이 미국 국채 보유액이 7,793억 달러, 그리고 중국은 7,654억 달러. 이렇게 영국이 중국을 앞질렀다는 거예요. 중국은 보니까 3월 한 달 동안에만 장기 국채를 276억 달러나 순매도했고요. 뭐 2019년까지만 해도 중국이 1위였는데 말이죠. 꽤 눈에 띄는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거는 중국이 이렇게 보유량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요. 3월 전체 해외 국가들의 미국 국채 보유 총액 있잖아요. 이게 오히려 2,331억 달러나 늘었어요. 그래서 총 9조 500억 달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큰 손님 한 명이 나갔는데 다른 손님들이 막 몰려와서 파티가 더 커진 셈이죠. 와, 중국이 팔았는데도 전체 보유액이 늘었다고요? 그럼 그건 다른 나라들이 그만큼 더 막 사들였다는 뜻이겠네요? 어떤 나라들이 주로 많이 샀나요? 네, 그렇습니다. 1위인 일본은 3개월 연속 보유량을 늘려서 1조 1,300억 달러가 됐고요. 캐나다, 벨기에, 그리고 케이맨 제도 같은 것들도 눈에 띄게 보유액을 늘렸어요. 캐나다는 201억 달러, 벨기에는 74억 달러, 케이맨은 375억 달러나 늘렸죠. 근데 여기서 벨기에나 케이맨 제도, 이 두 곳의 보유액 증가는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맞아요. 그 기사에도 괄호치고 뭐 설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벨기에는 중국 위탁 교제할 수 있고 케이맨 제도는 헤지펀드 자금 뭐 이런 얘기였는데 그게 왜 중요한 건가요? 그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네, 그게 중요한 이유가 벨기에 계좌 같은 경우는 종종 다른 나라들,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곳이 자산을 좀 익명으로 보유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통로로 쓰이곤 하거든요. 그리고 케이맨 제도는 아시다시피 규제가 좀 덜한 곳이라서 레버레지, 그러니까 빚을 내서 투자 규모를 키우는 그런 헤지 펀드 같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들 국가의 보유액 증가가 단순히 그 나라 자체의 직접 투자가 늘었다기보다는 실제로는 다른 주체들의 자금이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숫자랑 실제 자금 주인이 다를 수 있다. 이 점을 좀 감안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영국의 부상하고 중국이 좀 뒤로 갔다는 그 헤드라인 뒤에는 그런 숨겨진 흐름도 있었군요. 근데 이 데이터가 3월 기준이라는 점도 좀 강조되어 있더라고요. 그 시점이 왜 중요한 걸까요? 네, 3월이라는 시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4월에 본격화된 시장 변동성, 예를 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위협 발언 같은 걸로 인한 충격파가 오기 전이었거든요. 3월에는 달러 가치가 연초 대비 한 1.8% 정도 하락했었고요.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이었어요. 달러가 좀 약세면 아무래도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 자산이 더 싸 보이는 효과가 있고, 금리가 안정적이면 투자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아, 그럼 3월까지는 뭐 정치적 긴장감 같은 게 높아지고 있었지만 금융시장 자체는 아직 미국 국채에 대한 믿음이 꽤 강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고하고 미국 정부 부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신뢰나 수요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물론 중국이 왜 팔았냐? 그 배경에는 단순히 시장 상황 외에도 달러 의존도를 좀 줄이려는 장기적인 자산 다변화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당시 무역 긴장 속에서 외환 보유고를 관리하려는 목적 같은 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정하긴 어렵지만요. 마찬가지로 영국 보유액 증가는 런던이 국제금융 허브잖아요. 그 특성상 전 세계 자금이 영국 금융기관을 거쳐서 미국 국채로 흘러들어가는 그런 경로 역할도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고요. 와우, 정말 흥미롭네요. 이게 그냥 단순한 순위 변동 뉴스인 줄 알았는데 파고들수록 당시의 그 복잡한 국제 정세라던가 금융시장 상황이 막 얽혀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우리가 어떤 점을 좀 주목해야 할까요?
네, 핵심은 이거예요. 3월까지는 겉으로 보이는 어떤 정치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에 대한 전반적인 글로벌 수요는 아주 견조했다는 것.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4월의 본격적인 시장 변동성 그 이전에 대한 스냅샷일 뿐이라는 거죠. 사진 같은 거예요. 딱 그 시점에. 맞아요. 딱 한 시점의 사진 인생이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또 다른 문제고. 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라고 봅니다. 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4월 이후의 데이터는 과연 어떻게 나타날까? 그리고 뭐 최근에 미중 고위급 회담이 다시 열린다거나 미국이랑 영국 무역협정이 타결됐다거나 하는 이런 긴장 완화 움직임은 또 이 자금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앞으로 발표될 재무부 데이터를 통해서 이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계속 지켜보시면 이번에 저희가 나눈 이야기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계속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